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나이까지 살았어도 제가 보기엔 제 인생만큼이나 서러운 인생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된 건 제 가여운 인생을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다시 살아보자 싶어서였어요. 남편이 저를 구해줄 구원자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더 나락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을 만난 건 40이 다 돼서예요. 40이 다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보지도 못했고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남자도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이나 아이는 전혀 없을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을 만나자마자 아이와 결혼이 동시에 찾아왔으니 남편은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동료들과 잘 지내질 못해서 원래는 회식에 가도 대충 밥만 먹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동료 경선 씨가 1차까지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남자들이 술을 사주겠다고 오는 중이니 같이 마시자고요. 사실 고민이 됐어요. 경선 씨가 평소 하던 행동으로 봐서는 절대 저를 위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경선 씨는 외모도 예쁘장하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인성이 영 거지 같았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워낙 경선 씨가 시끄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라 옆에서 들어보면 매일 돈 좀 있는 남자들을 꼬셔서 등쳐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말도 개념 없이 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있다가 함께 일하던 상사와 함께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보다 제가 더 경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선 씨는 자기는 서울에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전문대도 다니다 졸업을 못한 고졸인데 본인이랑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직급이라는 것에 불만이 많았어요. 심지어 툭하면 저더러 낙하산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전혀 2차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경선 씨가 하도 같이 가자고 쫄라서 따라간 거예요. 처음엔 남자들 앞에서 제가 성격이 좋다는 둥, 귀엽게 생겼다는 둥 괜히 추켜 세우더니 나중에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 앞에서 어김없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서영 씨는 볼수록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아무리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명색이 대기업 하청인데 고졸이 들어오긴 힘든 구조잖아요. 우리 중에 고졸은 서영 씨밖에 없기도 하고. 경선 씨, 벌써 그거 먹고 설마 취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회사도 아니고 밖에서까지 버릇없이 시비를 거는 게 짜증이 나서 저는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만하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댔어요. 서영씨, 아버지가 검사라면서요? 혹시 그 백으로 회사까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으니까 그렇죠. 내가 아버지 백으로 취직할 것 같았으면 더 좋은 회사에 갔지. 뭐하러 이런 작은 회사에 들어와요. 경선 씨는 우리 회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인연을 끊고 산 지가 한참인데도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아버지가 검사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나마 가족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외모나 학벌 가지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더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평소에 하도 당하고 살다 보니 사람 괴롭히는 인간들 상대하는 데에는 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개념 없는 된장녀에게까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경선 씨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 개념 없는 경선 씨가 제 동서가 됐거든요. 남편이 경선 씨 대학 선배였어요. 원래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는 했대요. 그날도 남편 지인들이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기로 한 거였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죠. 원래도 남자들한테 매일 술 얻어먹고 다니는 게 일상인 경선 씨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 인생에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여자 직원들이 많은데도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어요. 술자리를 하다가 남자들이 우르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경선 씨는 기다렸다는 듯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 이름을 말하면서 그 남자는 자기가 찍었으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의 남동생이자 바로 시동생이에요. 술자리를 주선한 남편이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경선 씨는 술자리 내내 시동생에게 들러붙어서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씨가 시동생에게 꽂힌 이유가 어이가 없었어요. 저 선배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못하고 거지같이 다니길래 전혀 몰랐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집도 좀 살고 저 동생은 대기업 다닌다지 뭐예요? 저 동생 인물은 좀 없고 멍청해 보이긴 해도 대기업이면 좀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오케이, 어장에 추가. 경선 씨가 진짜 개념 없는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들이 자리를 비우자 남자들 외모 평가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운운하며 평가를 해대더군요. 마치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요. 경선 씨가 원래 여기저기 술집이며 나이트를 다니며 아무 남자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그중에 조건 좋은 남자들만 골라 어장관리 하고 다니는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회사 동료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남자들 앞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매일 어장관리만 하면 어떻게 결혼하려고. 제가 개념 없는 것들만 보면 말을 잘 참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없는 자리라고 해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꼴이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표정이 싹 굳더군요. 서영씨야, 뭐 이 남자고 저 남자고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나 본데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워낙 따라다녀서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왜 한 사람만 만나요? 이것저것 따지고 골라야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죠. 잘났다고 대놓고 저울질을 하는 꼴이 기가 차서 저는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저도 처음 만난 남편에게 빠져서 다른 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남편과 저는 금방 친해졌어요. 남편도 처음부터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인지 굳이 먼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에게 연락 와서 몇 번 따로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 아이가 생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남편도 많이 당황했어요. 만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흔쾌히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둘 다 40 다 된 나이에 생긴 아이다 보니 이 나이에 자연 임신이 됐다는 게 축복이라고 오히려 좋아해 주셨어요. 금방 제 배도 나올 텐데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해서 결혼 날짜부터 잡자고 하셨죠. 저는 당시에 친정 부모님은 물론 형제들과도 연을 끊고 만나고 있지 않을 때라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확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제가 먼저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형제들은 제 임신 소식을 축하해줬어요. 덕분에 몇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산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신답니다. 더군다나 결혼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신대요. 아버지는 상견례도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상황을 남편도 시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야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운한 건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임신하고 결혼한다는데 정말 전화 한 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모도 별로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뭔가를 나서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들 뒤에 숨어서 하는 척만 하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저에게 하는 말이 다 똑같았어요. 왜 그렇게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신감이 없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에게조차 단 한 번도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3남매 중 둘째예요. 위로 언니와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언니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예뻐서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은 저와 2살 차이인데 어릴 때부터 한글이나 구구단 같은 것들도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뗄 정도로 똑똑했어요. 동생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본 부모님은 바로 영재원에 데리고 다니며 과학고에 진학시켰죠. 성인이 돼서도 형제들은 잘 나갔어요. 언니는 단번에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됐고 동생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합니다. 반면에 저만 돌연변이었어요. 저는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해요. 거기다 잘하는 것도 거의 없어서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죠. 대학도 이름도 없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그마저도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만 보면 도대체 누굴 닮아 저러냐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가 보기엔 겉모습은 아버지를 닮고 머리는 어머니를 닮은 건데 두 분 다 인정하지 않으셨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덩치도 크고 뚱뚱해서 초, 중, 고 내내 남자애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여자애들에게는 은근히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많았고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매일 찬밥 신세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격지심이 심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힘들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고쳐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살도 많이 빼고 외모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 노력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살을 빼고 열심히 살아도 부모님 눈에는 그냥 머리 나쁘고 못생긴 딸이었어요. 하루는 저도 대학생이 됐으니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미팅을 잡아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미팅은 무슨 미팅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괜히 미팅이니 뭐니 한다고 나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해. 네가 앞으로 남자도 만나고 시집도 가려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누가 데려가지. 지금 그 꼴로는 시집이 아니라 남자 근처에도 못 간다. 그 옷은 아무리 봐도 너랑 안 어울려. 네 언니면 몰라도. 그렇게 미팅에 나가고 싶거든. 앞으로 10kg는 더 빼고 나가라. 나 지난 1년 동안 눈물 콧물 다 빼면서 10kg 뺀 거야. 그 오심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너무한 거 아니야? 잘난 형제들 사이에서 비교적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부모님께서 언니나 동생을 대하는 거랑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저는 언젠가부터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학교 생활도 항상 힘들었는데 집에서마저 기댈 곳이 없으니 절로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게 된 것도 우울증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차별과 저의 자격지심이 심해질수록 학교도 집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만나기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보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게을러서 저렇게 뚱뚱한 거다,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특히나 남자 동기나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다들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당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도 우울증이나 정신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다 보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결국은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저는 부모님께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취직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 말에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거지 같은 학교라도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는 거라면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데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 휴학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저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패배자 취급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네가 멋대로 휴학을 해? 꼴랑 2년 전문대 다니는 것도 못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평생 나한테 빌붙어서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빠가 뭘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 제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 휴학하고 쉬면서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인이라도 이제 갓 20살이 넘었는데 뭘 알겠어요. 저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고민 끝에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아버지는 미간을 구겼어요. 뭐? 우울증? 너처럼 걱정 없이 세상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우울증이야?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네. 괜히 공부하기 싫다고 나약한 소리 말고 당장 내일 가서 휴학 안 한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와. 안 그러면 이 집에서도 당장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은 네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 말이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은 아버지 말이 다 맞아. 더군다나 네 나이에 정신병원 다닌 기록이라도 남으면 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하고 시집은 어떻게 가니? 부모님 말씀에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나 초중고 내내 애들한테 매일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했어. 그동안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네가 따돌림 당한 게 우리 탓이라는 거야 뭐야? 그러게 진작에 살도 좀 빼고 공부도 하지 그랬어. 네 언니랑 동생 좀 봐라. 예쁘고 뭐든 잘하니까 친구들이 알아서 따르고 학교 생활도 잘만 하잖아. 어이구,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한심한 소리만 해대는지. 그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 이 집을 떠나겠다고요. 저는 마음먹은 대로 해냈습니다. 휴학하자마자 악착같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나왔습니다. 고작 보증금 2,000짜리 반지하 월세였지만 제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온 이후 서서히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몇 년 뒤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그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집을 나와 살면서 가장 먼저 한 건 정신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부모님과 살았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었죠. 당시에 제가 다녔던 직장은 유명하고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의 진짜 가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를 위해 많이 배려해줬어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직원 복지로 헬스장 회원권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집을 나오고 학교를 그만둔 정도로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형제들과 차별하는 부모님도 없으니 저는 자연스레 우울증도 좋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끊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저는 평생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우울증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제가 부모님께 먼저 연락해서 결혼한다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그 순간만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라도 할까 봐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연락했는지 알 리 없는 아버지는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애써 담담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갑작스레 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연애라고 해봤자 3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으니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상하거나 말을 살갑게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한 저를 위해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도 알아서 잘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주기도 했거든요. 남들은 그거야 남편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흔이 다 될 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위해 무언가 해준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사소하게만 챙겨줘도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 남편이라면 앞으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팔자는 사랑받고 살기는 그른 팔자인가 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거든요. 특히나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한 이후 더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그 재수없는 경선 씨가 제 동서가 됐어요. 동서와 시동생은 그 술자리 이후 1년 정도 연애를 했다네요. 제가 만삭이라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을 때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족이 된 뒤에도 여전히 재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데 사람 기분을 아주 더럽게 만들더군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앉지도 서 있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제삿날 동서는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어요. 이미 제사도 다 끝나고 친척들까지 모두 다 돌아갔는데 그제야 나타난 동서와 시동생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일이 많아 늦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애교를 피우며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왔어? 제사상이라고 얼마 차리지도 않았는데. 온 김에 과일이나 좀 먹고 가라. 저희 시댁은 장남, 차남 심하게 나누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장남이라 항상 제사를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장남이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더군다나 차남인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 은근 시부모님도 시동생을 더 챙기셨어요. 아무래도 시동생은 매달 생활비에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용돈도 드리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당시에 저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 아무리 임신해서 만삭이라고 해도 동서와 달리 제사에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만삭인 형님도 오시는데 저도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요. 동서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아주 알랑방귀를 껴댔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동서도 임신을 했다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장하구나. 잘했다 잘했어. 내년이면 우리 집에 귀여운 손주가 둘이나 돌아다닐 테니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겠다. 에이 그래도 식사는 챙겨 드셔야죠.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왔으니까 금방 씻어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쩜 얼굴도 예쁜 애가 성격도 저렇게 둥글둥글 좋을까.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외로웠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꼭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시부모님과 동서가 얼마나 죽이 척척 맞는지 저는 자꾸만 질투도 나고 괜히 심술도 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동서에게 축하한다고 하고 혼자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손에 복숭아를 잔뜩 들고 온 동서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또 제 속을 긁어댔어요. 아, 형님 보니까 저 갑자기 우울해져요. 저도 형님처럼 배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형님은 원래도 배가 많이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평생 배가 나와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거든요. 동서, 우리도 이제 가족인데 제발 그 말버릇 좀 고칠 수 없어? 명색이 내가 손윗 사람인데 말 좀 조심해서 해. 마음 같아서는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꾹 참았습니다. 동서는 제게 한마디 더 하려다가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들어오시니 애써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좀 했어요. 동서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임신했어도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체격이 큰 사람이 임신까지 하니까 더 커 보여. 당신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애 낳으면 진짜 관리 좀 해. 애 낳았는데도 재수 씨보다 뚱뚱하면 당신도 민망하지 않겠어? 남편은 처음엔 안 그러더니 동서가 들어온 이후 제 외모나 몸매를 가지고 유난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동서보다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걸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부부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고 해도 가족인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좀 서운한 내색을 하면 남편은 본인은 원래 무뚝뚝해서 살가운 말을 하거나 자상하게 대할 줄을 모른다네요.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제 편이 있었으면 그게 남편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애써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애교 있고 살가운 아내는 아니니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우리 부부도 나아지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밖으로 놀면서 저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제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항상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남편은 애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단 한 번도 애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땐 남편이 저와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나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육아에 지쳐 서러워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당신 아내고 저기 자고 있는 애는 당신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 우리 아들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물으면서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라도 할까 봐서요. 아유 진짜 지겨워. 내가 너나 애나 먹고 살게 해줬으면 된 거지.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저와 아들에게 무신경한 채 지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요. 제가 걱정했던 대로 남편은 아이가 생겨서 할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일절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결혼을 부를 수도 없으니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그냥 이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자랐어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대면대면하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새벽이 되어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은 평소와 좀 다르더군요. 뚜렷한 증거는 없었지만 분명 남편은 이상했습니다. 회식하고 왔다는 사람한테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여자 냄새가 났어요. 왜 여자들은 알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나는 꼬릿한 냄새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에게서 항상 그 꼬릿한 땀 냄새가 났었는데 최근 들어 자꾸만 미묘한 방향제 냄새 같은 게 났어요. 회식한다고 하지 않았어? 밤새 술 마시고 온 사람이 어쩜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요즘 식당엔 옷에 뿌리라고 방향제 다 비치되어 있는 거 몰라? 몸에서 고기 냄새 하도 나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뿌렸더니 냄새 안 나나 보지. 남편은 애써 당당하게 고깃집에서 방향제를 뿌리고 나왔다고 했지만 분명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대충 둘러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자마자 남편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저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이것저것 핸드폰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왜 훔쳐봐? 당신 지금까지 나 씻으러 들어가면 매일 내 핸드폰 뒤지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렇게 허술해요.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지려다가 걸렸습니다. 몇 번 보다가 걸린 거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날 처음 훔쳐보려고 한 건데 하필이면 바로 걸려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저를 울부증으로 몰아갔습니다.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오래 통화하고 들어와서는 괜히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뭘 봐? 또 내 핸드폰 훔쳐보려고? 당신 이 정도면 진짜 병이다 병. 내가 숨 막혀서 당신이랑 살겠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치는 남편이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저렇게 뻔뻔하게 구니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상사와 골프를 치러 가야 한다고 골프 가방을 챙기더군요. 저는 아이 밥을 먹이는 척하며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오늘은 아이 친구네 가서 저도 놀다 올 거라고 집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도대체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제 말에 대꾸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이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골프 가방만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남편 하는 꼴을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런데도 애한테조차 관심이 없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도 잠시 곧바로 아이를 동네 아는 엄마에게 맡기고 곧장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제가 렌트카까지 빌렸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차가 집을 빠져나와 익숙한 동네로 들어서더니 시동생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곧장 차를 돌려 아파트 출구 쪽으로 가서 남편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주말에 시동네 아파트는 왜 온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일말에 기대를 했습니다. 이대로 남편 차가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으로 향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는 괜히 동네를 몇 바퀴 더 돌았어요. 그러더니 차차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대낮부터 모텔이 즐비한 모텔촌으로 차를 옮겼어요. 저는 남편의 차를 뒤쫓을수록 더 의문만 생겼습니다. 집을 나와 들린 곳이라고는 시동생네 집밖에 없는데 뜬금없이 모텔이라뇨. 그 순간 제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거니 상간녀년이 먼저 모텔에서 기다리는가 보다 싶었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모텔에 가 근처를 빙빙 돌더니만 결국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제 입에서는 절로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벌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남편 차가 들어간 모텔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 차 조수석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저의 전 직장 동료이자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 말이죠. 저는 순간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었는데 잠시 뒤 차에서 내린 동서가 촐랑거리며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니 제 눈이 휙 돌더군요. 그 순간 저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두 연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동서 머리채부터 잡아챘어요. 이 연놈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둘이 팔짱을 끼고 들어와? 그 순간 저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년놈들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떼줘. 이 돼지같이 이 무식한 옆에 애야. 손 안 나? 뭐? 자기? 너 진짜 돌았니? 네 남편은 어디다가 두고 남의 남편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저는 동서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세게 쥐고는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남편이자 제 아들의 아버지인 인간이 제가 동서 머리채를 흔드는 사이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모습으로 도망치더니 차를 가지고 순식간에 도망쳐버렸어요. 저와 동서년을 모텔 주차장에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순간 저는 물론이고 동서년까지 기가 차서 정신없이 모텔 주차장을 벗어나는 남편의 차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 병신도 저런 병신이 있나 싶어서요. 그제야 제 손에서 벗어난 동서년이 적반하장인지 제 어깨를 밀어내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히려 대묻더군요. 저는 순간 황당해서 절로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차서요. 너야말로 내 남편이랑 여기 뭐하러 왔는데?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똑히 말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네 남편까지 부를 테니까. 남편이 모텔을 벗어난 지 좀 됐는데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제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질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변한 동서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님,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도무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동서는 갑자기 저더러 형님이라고 부르더니 여기에 왜 온 거냐며 발연기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동서 얼굴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다시 순식간에 얼굴이 변한 동서가 제게 바짝 다가오더니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아씨, 대충 넘어가라고 했더니 네가 뭘 잘났다고 꼬나봐.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했나 본데 네 남편도 홀라당 튀어버린 마당에 내가 여길 네 남편이랑 왔다는 증거가 있어?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지랄이야. 동서녀는 사악한 표정으로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더러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몰아간다고 억울한 신용을 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다짜고짜 머리끄댕이부터 잡기는 했지만 동서년 말대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미 남편은 도망쳤습니다. 자기는 이 모텔에 온 적도 없고 왔다고 해도 동서와 온 적이 없다고 잡았다면 제가 이 두 년놈들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스 씨와 아주버님이 불륜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챈 동서가 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 형님 많이 놀랐나 보다. 그러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냥 평소처럼 눈치 없는 여편으로 살 것이지.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이 이런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냐고? 뭐래? 내가 형님 이렇게 불러주고 용석이 오빠랑 애 좀 낳고 몇 년 살았다고 형님이 진짜 용석이 오빠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알아? 오빠는 형님 좋아한 적 없어요. 나 질투하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애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이랑 결혼한 거라고요.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수없는 상간녀년이 일부러 저를 도발하려고 하는 소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때 술자리에서 용석이 오빠가 정말 형님이 마음에 들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간 줄 아는 거예요? 아, 착각도 유분수가 있지. 어떤 남자가 형님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 용석이 오빠가 원래 전부터 나 좋다고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날도 심술나서 아무 여자한테나 관심 있는 척 한 거예요. 더러운 년이 뭘 잘했다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닥쳐! 난 네 말 안 믿으니까. 직장 생활할 때부터 경선이 인연이 하는 더러운 꼴은 많이 봤습니다. 인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실일 리 없어요. 내가 이미 볼 꼴 못 볼 꼴 다 들킨 마당에 뭐하러 거짓말하겠어요. 그리고 용석이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형님네 친정아버지가 검사라는 소리에 솔깃해서 좀 꼬셔볼까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형님은 나 아니었으면 용석이 오빠랑은 결혼 못했다니까요. 정말이지 손이 떨리고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물론 남편과 제가 대단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최악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네요. 남편이 대학 때부터 동서를 좋아서 따라다녔대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동서가 남편한테 매일 간만 보고 어장관리만 한 거죠. 그런 동서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던 남편은 동서가 부르면 어디든 갔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회사 2차 회식 자리에 부르자마자 달려왔던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본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에게까지 끼를 부리는 동서가 미워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동서와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제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들이댄 거라네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검사라는데 솔깃하기도 했고요. 그때 상황이 어쨌든 이제는 둘 다 결혼했으면 잘 살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일들도 끔찍하고 싫었지만 지금 당장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어요. 제 감정만 앞세우고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더러운 짓인지 사랑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나는 남편이랑 곧 이혼해요. 우린 결혼했을 때부터 둘이 안 맞아서 내내 싸우기만 하느라 제대로 산 날도 며칠 안 되거든요.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용석이 오빠랑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미리 알게 된 거 형님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 집에서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괜히 버티고 있다가 낙동갈 오리알 되지 마시고. 경선이 전혀 머리털을 쉽게 놓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잡았을 때 그냥 그대로 다 뽑아버려야 했어요. 그랬으면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짓거리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세상에 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설마 또 있을까요? 동서녀는 자기 할 말만 퍼부은 채 도망갔어요. 저는 잠깐 사이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맡긴 동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아들을 찾아서도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거지 같은 인간이 그 집에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렌터카에 태운 채로 갈 곳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몇 시간을 뺑뺑 돌다가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는 그제야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핸들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서요. 그리고 차라리 남편 뒤를 미행하지 말걸, 이런 멍청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사이를 모른 채 살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드디어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왜인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10년 만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만에 아버지께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할 말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눈물만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아빠,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사실 나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정말 이러다가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 저도 모르게 울분이 차올라 애원하던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아버지는 그제야 무슨 일이냐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듣게 된 아버지의 목소리에 순간 너무 서러워서 아이처럼 펑펑 울며 두서없이 제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저와 아들을 데리러 와주셨어요. 저는 그 길로 아버지를 따라 친정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말 잘 들어. 아버지, 바로 몇 년 전에 부장 검사로 퇴직한 거 알지? 더군다나 네 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 변호사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도 남편은 며칠 동안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본인이 저에게 저지른 짓이 있는데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끔찍하게 싫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제가 그대로 영영 사라져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딱 제가 준비한 고소장이 도착했을 거예요. 야비한 인간은 역시 달랐습니다. 아내랑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전화도 한 통 없더니만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저는 남편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제사에 참석했어요. 시댁은 1년에 명절 포함 4번 정도 제사가 있거든요. 그날만큼은 시아버지가 장남이시라 시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시댁에 모여요. 저와 지난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들 놀란 눈을 했습니다. 남편과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할 말이 많은지 어떻게든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과 동서의 시선을 무시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쩜 한 달 동안이나 연락도 안 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남편은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직 안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소로운 동서녀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어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좀 다투셨나 보죠. 저는 이해해요, 형님. 뻔뻔한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제가 보낸 고소장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저렇게 태연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안 입고 와서 저도 똑같이 깔깔 소리 내며 웃어줬어요. 그치? 동서야말로 나를 제일 잘 이해하겠지. 아참,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랑 언제 이혼하는데? 저는 동서에게 언제 이혼할 거냐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지더군요. 그리고 제사상을 준비하던 시댁의 다른 식구들마저 모두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자 동서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당황해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 이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동서가 그날 분명히 모텔 앞에서 그랬잖아.
서방님이랑 이혼할 거라고. 태연하게 뱉어낸 제 말에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은 미간을 잔뜩 꾸기며 동서에게 모텔은 뭐고 이혼은 또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울까봐 내가 따로 싹 준비해서 가져왔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이 두 사람의 불륜 증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불륜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서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 눈치만 슬슬 살피고 있던 남편이 불이 났게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자료들을 헐레벌떡 줍더군요. 그 꼴이 아주 우스웠어요. 멍청한 인간. 내가 설마 이것만 가져왔겠어? 여기 또 있지. 저는 잔뜩 복사해온 서류들을 아예 방 안 가득 던졌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쉬지 않고 남편과 동서의 불륜 증거만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더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싶어서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검사들과 검사원들, 거기다가 언니 로펌 직원들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지난 반년 동안 남편과 동서의 카드 내역, 블랙박스 기록만 따서 CCTV를 뒤진 정도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더러운 연놈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만났더라고요. 너희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희들 덕분에 우리나라 최고 검사들이랑 변호사들이 다 힘을 합쳤으니까. 바닥에 떨어진 자료들을 확인한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럴만했죠. 세상에 아주버님과 재수씨 간의 불륜이라니요. 이건 사람과 전쟁에서도 나올까 말까한 막장 중에 개막장이었어요. 여보, 그만해. 우리 아들도 생각해야지. 수근거리는 가족들 사이로 제게 다가온 남편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이제와 저더러 우리 아들 생각을 하라네요. 양아치 같은 인간이 그제야 아들 생각이 나나 보더군요. 개 같은 새끼. 바람 피울 때는 네 새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뭐? 아들을 생각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절대 합의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인연이 감히 내 인상에 똥을 뿌려?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이리 와! 동서녀는 이제 아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꺼댕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때다 싶어 아주 동서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댁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경선, 인연 어딨어? 그 점잖은 시동생이 동서녀 욕까지 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는 더 쇼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년을 만나서 형수한테 듣고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내 딸이 아니더라. 거기다가 형 애도 아니고. 도대체 수진이는 누구예요? 그 순간 시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입을 쩍 벌리고 동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느 때보다 흥분한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와 동서 뺨을 갈겼습니다. 뭐야. 너 나 말고 남자가 또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시댁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동서에게 진심이었나 봅니다. 다른 그 어떤 거보다 동서에게 남편과 시동생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게 더 쇼킹했나 봅니다. 그 순간 시동생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먹살을 잡았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부축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서요. 그날 모텔 앞에서 남편과 동서를 보고 친정에 오자마자 저는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동서 말이 맞기는 하더군요. 안 그래도 시동생도 동서와 이혼할 생각이었대요. 시동생도 동서가 딴짓하고 다니는 것 같아 뒤를 좀 캤는데 영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애도 잘 돌보지 않고 사치만 부리는 게 진작부터 맞지 않아 매일 싸웠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시동생도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조카가 남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도 남편도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왔으니 더 절망이었죠. 저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더러운 인간 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죠. 저는 며칠 전 이혼 확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불륜 사실은 인정됐지만 위자료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저를 담당하는 저희 언니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위자료를 두 연념들에게 청구해서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던 끝까지 싸워서 제가 원하는 만큼 다 받아낼 거예요. 이런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세상에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다 있을까 에너지 소비하면서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싶은 70대 중반 사람입니다. 대체 인생이란 건 평생을 뛰어다니며 살다가 누워서 젖은 끝을 볼 때까지 계속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 좀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생기고 살만하면 또 생기고 이 나이쯤 되면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제 또래분들은 늘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한테도 빈틈 보이지 말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겨우겨우 망신은 면했지만 아직 상처가 아주 아리게 남아있거든요. 전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 없이 자라서 친척 집에 맡겨져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전쟁 중에 엄마 아버지와 큰오빠까지 먼저 갔지만 그래도 제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저를 엄마처럼 챙겨줬죠. 을순아, 이제 언니만 잘 따라다녀.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잘 살아가야겠는다고. 우리는 7남매였는데 장남이었던 큰오빠 아래로 줄줄이 언니들이 있었고 중간에 작은 오빠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잘못 먹어서 그런지 늘 비실비실거렸고 언니들은 그런 오빠를 늘 걱정했답니다. 막내인 저는 뒷전으로 밀려났었는데 그나마 여섯째인 영순 언니가 주먹만한 밥이라도 갖고 와서 저를 떠먹여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던 중 우리는 큰 사건을 겪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어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일은 70대가 된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 작은 오빠, 그 마르고 병약하고 못 먹어서 늘 말라있던 명수 오빠가 말이에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며 배 타고 나갔던 아저씨들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고, 요 앞에 김씨네 집 앞에 그 하천 말이야. 거기 물살이 세서 얼마 전에도 어린애 떠내려갔잖아. 아까도 그랬다는구만. 웬 비쩍 말라 빠진 남자애래.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던 우리 영순 언니는 설마 그게 자기 오빠일 거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시 신세져서 살고 있던 외삼촌 댁에 돌아갔을 때 오빠가 없다는 걸 알았고 외숙모가 오빠를 엄청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 영순아, 네 오빠 못 봤어? 아까 여기 어슬렁거리고 있던데. 하도 애가 정신이 빠져서 넋이 나가 있으니 원. 아유, 비도 많이 오는데 어딜 갔다냐. 이 말에 언니는 벼랑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맨발로 뛰쳐나갔고 돌아오는 길 만난 언니들과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오빠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끝끝내 우리 오빠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그 하천에 휩쓸려간 남자애가 우리 오빠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때 언니들과 저는 엄마, 아버지와 큰오빠를 전쟁 중에 떠나보낸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뒤도 아니었어요. 한 5년쯤 됐을까요? 외삼촌네 집에서 신세지며 살며 밥 많이 달란 소리도 못하고 늘 숨죽여 눈치 보며 살던 때였지만 그때만큼은 숨죽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늘 골칫덩이였던 작은 오빠였지만 그 얼빠진 오빠, 나에게 늘 동생처럼 바보 같은 소리만 하던 어수룩한 오빠가 참변을 당했다니 어린 저도 가슴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누나들이었던 제 위에 언니들은 늘 그렇게 말라빠지고 눈만 퀭하게 튀어나와서 침만 질질 흘리는 남동생을 너무 안쓰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모두들 밤이면 이불깃을 붙잡고 울음을 참다가 급기야 통곡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땐 흉흉한 세상에 다 같이 모여 살며 매일매일 사건인 날들이었다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고 가족이 행방불명되고 별 사건이 터지고 있으니 누구 하나 제정신이기 힘들었어요. 이땐 어마디 엄했던 외숙모조차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시더라고요.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다들 싸나워 있어서 그런지 외숙모는 우리 남매들을 얼떨결에 떠맡아 놓고 더더욱 불안이 많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그런 내색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당시 외숙모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힘들고 슬퍼할 때라 우릴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이땐 정말 뭐 때문인지 몰라도 툭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건너 줄줄이 초상이 이어지곤 했어요. 저는 갈수록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슬픈 기억이 있는 동네를 떠나고 싶어지더군요. 결국 몇 년 더 살다가 각자 우리는 다른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답니다. 큰언니는 군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다른 언니들도 일찍이 시집들을 갔어요. 저만 끝까지 버티다가 느지막이 시집을 갔는데 하여간 인생이란 숨 쉴 틈을 주지 않더군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왔다며 시어머니한테 아주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거든요. 어디 겁도 없이 그 짓짝을 하고 기어들어와가지고는 몸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둔에 빠져서 뭘 하냐? 우리 민식이 같은 서방 얻었으면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야. 아유, 어디서 저런 못난 일을 얻어갖고 와가지고 아유, 동네 데리고 다니기도 창피해 하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너무 독하신 분이었어요. 당시 만두집을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썩 안 되는 집이었고 얼굴에 곰보가 있는 시누이 때문에 늘 맘고생이 심하셨거든요. 그런 화풀이를 늘 저한테 해대셨던 거죠. 게다가 시누이 역시 얼굴 때문에 기차게 욕을 들어먹었는지 늘상 화가 어지간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시집도 못 갔는데 인물은 없어도 피부는 깨끗한 제가 꼴보기 싫었나 봐요. 새언니는 몸이 그렇게 둔에 빠져서 어떡해요? 그럼 만두라도 잘 빚던가. 아, 맨날 그 모양으로 만들 거면 나가서 만두라도 부지런히 팔아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를 싫어하지. 조만간 우리 오빠도 언니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오빠 얼마든지 세상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네? 맨날 저에게 독한 말을 퍼부어대던 시누이는 나중에 용케도 동네 아저씨가 소개를 시켜줘서 시집을 갔어요. 하도 구박을 받았던 제가 애를 늦게 가졌는데 때마침 시누이도 비슷한 때에 시집을 가서 바로 애를 가졌어요. 둘이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게 됐고요. 이때도 어머니는 무지막지한 차별을 하시며 본인 아들을 옆에 앉혀두고도 제게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우리 명자는 애 놓느라 아주 고생했는데 내가 가서 챙겨주지도 못하니까 돈도 좀 주고 뭐 좀 갖다 줘야겠다. 애미 너는 얼른 애 업고 나와서 솥도 찌고 팔고 부지런히 움직여. 네 서방 등골만 맨날 그렇게 파먹고 빈대처럼 기생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옛날 여자들은 너같이 안 살았어. 너처럼 서방 떡에 호강하는 애가 어딨냐?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고 둘 다 얼굴이 뽀얘져서 팡팡 부어있는 산모들을 둘을 나누고 어머니는 본인 딸에게는 그렇게 좋은 거 갖다 먹이겠다고 애를 썼어요. 저는 늘 만두 부스럭이나 주워 먹게 놔두고 만두국 끓여 먹는 것도 낭비라면서 엄청 타박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활을 평생 할 엄두는 안 나더군요. 툭하면 손찌검 해대고 막말을 해대던 남편이었지만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한번 큰 다짐을 하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적잖이 놀라더니 의외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머니랑 맨날 이 좁은 가게 뒷방에서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대로면 언제고 우리 애들 데리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당신이 잘 생각해봐요.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얻어서 따로 나가서 좀 삽시다. 네? 알겠어. 내가 어머니랑 한번 상의해 볼게. 아무래도 남편은 이때 자기도 저에게 미안해서 허락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둘째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이 다방 아가씨랑 놀아났다는 사실을 저에게 걸렸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코딱지만한 집으로 옮겨 살게 됐지만 그 뒤로 저는 애들을 업고 부지런히 식당 일도 했었고요. 애들 키우는 내내 없이 살게 하지 않으려고 손에 닿는 대로 일을 했어요. 솔직히 껍데기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라곤 하지만 아내로서 도리는 다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새벽같이 저도 애들 챙겨서 일하러 나가면서도 남편 아침밥과 도시락을 싸줬으니까요. 그렇게 아이토란같이 모은 돈들을 가지고 우리 영순 언니가 알려준 정보대로 집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던 집에 세를 줘서는 그 작달만한 집을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서 대체 몇 명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받고 늘리고 하다 보니 지방이라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붙긴 했지만 재산이 점점 늘어나더군요. 아마도 전 당시에 상당히 돈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돈이 생기니 저를 무시하던 이들도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르지 못하더군요.
대표적으로 가장 태도가 변한 건 신우이였어요. 저기 세훈이,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요?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가 아주 알짜배기 땅 부자라며. 에이, 그거 다 우리 오빠 돈으로 불리고 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언니가 그렇게 돈 못 불렸지. 내가 이번에 우리 진수 호주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외숙모가 돼서 얼마 용돈 좀 보태줘봐요. 응?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아가씨? 네, 참. 아주 이런 시덥잖은 소리를 하고 있는 신우이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사실 그쪽 조카 아이 자체는 매우 순하고 착했어요. 지 엄마가 얄미울 뿐 애는 잘못이 없고 착했기에 가는 길에 얼마 용돈을 쥐어주긴 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부를 좀 잃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자잘한 돈은 아껴 쓰고 규모 있게 살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제가 이렇게 재산을 늘리고 모으기까지 도움이 된 건 전혀 없답니다. 신우이랑 싸우기 싫어 대꾸는 안 했지만 남편이 준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병아리 눈물 같은 생활비를 줘놓고 밥을 어찌 차려라 하고 맨날 술고래가 돼가는 그 인간을 애들 아빠랍시고 그냥 참아줬고요. 제가 애들 업고 나가서 식당에서 번 돈 갖고 밤이고 낮이고 발 부르트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봤었거든요. 그리하여 돈을 불린 거고 나이 먹으니 남편도 죽기 전까지 제 눈치를 봤답니다. 당신 덕에 내가 이만큼 살았지 뭐. 이 김민식이가 자네한테 신세를 많이 줬어. 그럼 그렇고 말고. 아무튼 그러다가 아들 둘을 각각 장가 보냈는데 하여간 이것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큰 며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보다 1살 위였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있고 누가 봐도 누나 동생 같아 보이는 모양새라 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가 끌고 오다시피 한 거예요. 저 어머니, 저희 얼른 결혼 허락해주세요. 창민 씨도 저 없으면 못 살걸요?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어른들에게 효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당시 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덜컥 아들을 보낼 생각은 없었지만 저렇게 하겠다고 우겨대니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얘네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사실 전 며느리랑 막 자주 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우이는 지 자식 장가 보내놓고 허한지 맨날 저한테 연락을 해대서 들어줬는데요. 그렇게 본인 며느리랑 나쁘게 지내는 모양이었어요. 언니는 왜 며느리랑 잘 안 보고 지내요? 그 맛에 아들 장가 보내고 호강 누려야지. 난 완전히 실패했지만 말이야. 에휴, 초반에 애들 집도 구경 가고 했는데 애가 어찌나 나이석에 구는지 그거 버릇 한번 잡겠다고 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아주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대드는 거야. 아니, 처음에 그러는 줄 몰랐다니까. 근데 언니네 며느리는 결혼식 때 보니까 아주 참하게 생겼더만. 우리 며느리처럼 성질 더럽진 않을 것 같아. 신우이 얘기를 들어보니 나라도 저렇게 자주 드나드는 시어머니는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우리 며느리라고 그렇게 순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간혹 제가 뭘 주겠다고 하면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너무 야멸차게 자르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김치 사다 먹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창민 씨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오고요. 이 사람 보고 싶어서 그러시죠? 제가 내일쯤 한번 어머니 댁 들리라고 말해둘게요. 이렇게 툭 잘라먹고는 말을 더 못 붙이게 해버리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약간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려던 차에 아들은 또 그걸 골치 아파하길래 더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제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고요.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것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내가 미쳐 진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냐고. 아우 세상에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그래. 사정을 들어보니 신우인의 아들 부부가 이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원인을 신우이로 삼아서 뭐라고 했다더군요. 내가 지를 쥐잡듯 잡았다면서 못 견디겠다고. 애 데리고 나가서 살겠대. 우리 애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어머니랑 둘이 잘 먹고 잘 살래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언니? 신우이는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한탄을 했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서 계속 통곡하는 그 모습을 저는 멍하니 달래주기만 했어요. 요새 애들은 요새 며느리들이란 정말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해버리는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이혼들도 하는구나 싶어서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나쁘게만이 아니라 그냥 제 때에는 다 참고 살았었잖아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고 또 어디로 살구멍이 있길래 저런 결심을 했나 싶었죠.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도 스쳤어요. 왜냐면 저도 며느리랑 사이가 대면대면한 상태였었잖아요. 이후로 제가 좀 챙겨주면서 용돈도 주고 말도 신경 써서 했더니 돌아오는 며느리의 반응도 다른 거예요. 어머니, 저 요즘은 조금 어머니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여자 어른들과 지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랑 연락하고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며느리를 어려워했었구나 싶어 약간은 후회가 되고 이제라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고서부터 터지게 됐으니 진짜 며느리 하나랑만 사는 사람이 부러워질 지경이더라고요. 자식도 늘어날수록 근심이 생기듯 며느리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주 늘씬하고 외모도 예쁘장한 미인 아가씨였어요. 우리 아들이랑도 아주 마음에 잘 맞았고 둘이 연애하면서 결혼하네 어쩌네 말이 계속 있었죠. 이쁘장한 아가씨인데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혼수 마련이나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둘째가 좀 더 애교도 많고 무뚝뚝한 큰 며느리보다는 대하기 쉽긴 했었답니다. 어머니,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예전부터 시엄마랑 잘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지내보고 싶었어요. 나이도 어리면서 애교도 많고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는 둘째는 저랑 잘 지내는 편이었지만 문제는 지 형님인 큰 며느리와의 관계였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기 힘들다면서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 우리 형님 정말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해요. 아니, 이번 명절에도 글쎄 자기 전 부치게 꼭두 새벽부터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네서 모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2번, 3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일머리 없이 재료만 잔뜩 많이 사와가지고 그때 요리 시작도 못하고 채소 다듬기만 했잖아요. 저 진짜 형님이랑 안 맞아요. 엄마가 좀 뭐라고 야단 쳐주세요. 이 사이에서 정말 갈팡질팡 어쩌지도 못하고 명절날 오기 싫다고 난리를 쳐대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큰 며느리는 제가 직접 본 상황은 아닌데 엄청나게 화가 나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도 돈 여유 있는 거 아닌데 자꾸 동서가 이것저것 돈이 없어서 못 해온다는 둥, 지네는 지방 살아서 여유가 없다는 둥 계속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 시비 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게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했더니 이 말 듣고 저도 약간 기가 차긴 했답니다. 둘째를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내심 속으로 자격지심이 있었나 보더군요. 저보고 형님은 어머니가 서울에 집 해주셔서 좋겠다면서 계속 비꼬는 거예요. 자기는 애 이제 막 낳고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요. 아니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그러면서 애 데리고 먹을 거 싸갖고 오는 거 힘들다고 저보고 좀 다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진짜 저보다 적당히 어린 것도 아니면서 아주 버릇이 없어요. 큰 며느리는 씩씩거리면서 지 동서를 집에 들이기 싫다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둘째에게도 연락해서 슬그머니 떠봤더니 당연히 서울에 지내는 집을 안 사줘서 불만이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책에 지 형님 욕을 하면서 죽어도 명절 때 안 올 거라고 하는데 진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들들한테 연락해보니 다들 가운데서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다들 싹 다 불러드렸어요. 아주 입들이 툭 튀어나와서는 씩씩거리면서 왔더라고요. 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고 제 말에 며느리 둘 다 눈이 빠질 듯이 동그래져가지고 절 쳐다보더군요. 니들 사정 잘 알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옛날 얘기를 해야겠어. 나도 니들만 할 때 형님 동서들 사이에 껴서 보통 힘들게 산 게 아니야. 시어머니도 아주 독살맞게 괴롭혔고 명절 때만이 아니라 아무 날 아닌 때도 끌려가서 밥하고 수발 들고 그랬어. 니들한테 내가 그러라고 하기랬냐 뭐랬냐 어? 제발 그렇게 요란스럽게들 싸우지 좀 말고 며느리 둘밖에 없고 시어머니 얼굴 볼 일이 명절밖에 없으면 감사한 줄 알면서들 살아 응? 그러면서 저는 준비해두었던 봉투를 각각 며느리들에게 건넸어요. 둘 다 이게 뭐냐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길래 알면서 뭘 그러냐는 말을 바로 이었답니다. 돈이지 뭐야 이게.
싸우지들 말고 돈 없다고 죽을 상 인상 쓸지들 말고 니들 며느리로 살고 살림 꾸리면서 사느라 고생들 하니까 용돈 해넣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들 잘 살아. 알았어? 이때 전 봉투에다 각각 300만 원씩 넣어서들 줬어요.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지만 잠잠하게 하는 데에는 돈이 최고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얘네들 꽁기꽁기해서 서로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걸 보니 그걸로 틀어막는 수밖에요. 둘 다 곧장 바로 받긴 민망했는지 입은 여전히 나와 있었지만 둘째는 대충 봐도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것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네, 엄마. 감사히 잘 쓸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큰며느리도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장문으로 쭉쭉 보내왔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저녁쯤 저는 아주 황당한 내용의 문자를 한 통 받아보게 됐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뒤통수가 뜨거워지다 못해 익을 만큼 달아올라서 내가 뭘 본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그 메시지는 알아서 삭제돼 버리더군요. 누군가 읽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대체 어머니 세대 때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 어쩌라는 거야? 뭐 그럼 그때처럼 가 쓰고 말 타고 다니던지. 하여간 너무 꼰대 같아 어머니는. 이렇게 적혀있던 메시지였고 대체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큰며느리는 단톡방에 이 메시지를 올렸다가 곧장 지워버렸어요. 제가 읽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지 몰라도 아무튼 조용하더군요. 전 너무 아연실색해서 애들 장가 보내고 하던 즈음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생각까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살면서 늘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던 인간이었고 세상을 떠나던 순간에도 떠나고 나서도 딱히 그 인간 생각이 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왠지 너무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들들은 장가 보냈고 며느리 쪽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잘 살아야 서로 편한 건데 그럼 나의 이 허한 속은 누가 달래주나 참 외롭더군요. 이때 참 라디오도 많이 듣고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뭔가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 들었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 강의도 듣고 많이 울면서 속을 달랬어요. 그런 것들을 추천해 준 건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 원장 아줌마였어요. 아이고, 나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해. 일찍이 우리 애 아빠랑 이혼하고 애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 연락 딱 끊었어. 내가 원래 아들, 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릴 적에 내가 잠깐 걔네 놔두고 나갔었거든. 커서도 연락해서 얼굴도 보고 내가 용돈도 주고 결혼식도 가고 했는데 그렇게 한이 많은가 봐. 아유, 그냥 다 신경 끊고 살기로 했어. 언니도 자식들 너무 의지하지 마요. 유튜브나 봐. 요즘 좋은 거 많더라고. 이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저한테 좋은 걸 알려주긴 했어요. 그나마 나이 먹고 마음 터놓기도 힘들고 왜 그렇게 제 세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찾고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허한 마음을 갖고 한동안 며느리 둘과도 거리를 두며 지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며느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밖에서 식사 좀 하자며 아가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나온다더군요. 엄마, 간만에 저 엄마네 갈 테니까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제가 운전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도 뭔가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시기도 아주 잘 맞게 연락이 왔던지라 너무 고맙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저를 찾아온 둘째는 우리 아들도 저에게 직접 꺼낸 적이 없는 얘기를 선뜻 하면서 저를 놀래켰어요. 엄마, 우리 이제 용진이도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는데 슬슬 이사도 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조금만 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는 그런 얘기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자꾸 말려서요. 그런데 진짜 제 주변 엄마들 다 서울로 나가더라고요. 이제 집값 너무 올라서 이번 같은 타이밍 아니면 다신 서울로 못 나간대요. 마지막 타이밍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이 무렵 아들들 각자 직장이나 사업 사정이 좋진 않아서 영 살림이 시원찮긴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곤 하지만 무턱대고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채워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선뜻 둘째가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곧장 거절을 했답니다. 당연히 둘째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갈급하면 애를 맡겨두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던가 했어야지. 아이, 준비된 때에 결혼하라고 해도 니들이 그 시기에 했잖아. 얼마 전에 네 살림 보태주라고 준 돈도 적은 돈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이랑 형편을 어떻게 다 맞춰가면서 사니? 이 말에 둘째는 바로 시무룩한 표정이 되더니 계속 꿍얼꿍얼 불만을 얘기했지만 더더욱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허해진 마음을 안고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어찌나 속상하고 서글프던지 이런 일이 아니면 얘가 굳이 여기까지 올 일도 없구나 싶어 허무하더군요. 그 뒤로 둘째도 기분이 상했던지 연락도 잘 안 하고 다 같이 만나는 명절 때도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래저래 저는 시어머니한테 잡혀 살던 시대였는데 며느리 눈치까지 보며 살아야 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머지않아 저는 결국 그 돈을 대주었고 얘네들이 서울에 집을 얻도록 해줬네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잔뜩 삐진 저 모습을 달래주느라 또 그랬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사연이 있었답니다. 둘째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첫 마디부터 제 가슴이 쿵 떨어지게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 저기 용진이가 많이 아파요. 정신이 없어서 요즘 연락도 못했네요, 엄마.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그게 의심되는 소아 무슨 병 같은 게 있어서 말이에요. 이 동네 병원들은 다 시원스럽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라고만 하고 요 몇 주간은 용진이 엄마가 운전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도 계속 야근하느라 챙기질 못했어요. 용진이 엄마도 저한테 불만 장난 아니고 아파서 축 늘어져 있는 용진이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이제 자식 생겨보니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여기까지 들어놓고서 안 그래도 마음이 썩 시원치 않았던 저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돈이 없다면 모를까 보태줄 여력이 되긴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쉽게 돈을 쥐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손주가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고 며느리가 주말마다 운전해서 큰 대학병원에 피검사 받으러 다니고 결과 보러 또 가고 원인도 시원치 않은 병명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갑갑하더라고요. 먼 지방에서 저렇게 차로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그마한 모텔을 얻어서 지낸다고 하니 조바심이 났어요. 결국엔 서울에 집을 얻어줬고 둘째네 애들 다 와서는 나란히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일단 둘째 며느리는 마냥 그렇게 울기만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용진이 데리고 매번 왔다 갔다 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래,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알았으면 진즉 나섰을 거야.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그간 내심 서운해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진즉 해줄 걸 그랬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 대단하게 넓고 좋은 곳도 아니고 24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줬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중에 손주도 정확히 검사를 거치면서 특별한 병은 아니고 그저 열치레를 했다는 것만 알게 됐고요. 이때 완전히 안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날만 남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둘째네 집에 모여서 한번 식사도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때 큰며느리의 반응이 약간은 시큰둥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저러한 사정에 있어서 둘째네 집을 서울로 얻어준 건데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서운해 보이더군요. 어머, 용진이 일이 있어서 집을 얻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저번에 이 사람이 사업 확장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어머니. 별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걸리는 게 큰아들이 부업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큰며느리까지 집에 찾아와서는 부부끼리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거절했었고 얘네들도 그럭저럭 수긍을 했었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된 배경을 보고 내심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서운하게 생각해도 별 수 없고 다 사정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여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저에게 녹록지 않았으니 도통 이제 괜찮다, 쉬어가도 된다며 안심을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얼마 안가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이 또 터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음식 솜씨가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제 김치는 아들들이 꽤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서울 사는 며느리들 불러서 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그다지 많지 않은 부피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들고 옮기며 하다가 허리를 아주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이때 급한 대로 근처 사는 아줌마며 미용실 아줌마며 닿는 대로 다 연락을 해서 응급실을 갔어요. 하지만 여간 엉망이 된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지루한 시간들을 지나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지역은 안 되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당시 미용실 아줌마나 제 주변 아줌마들은 입을 모아 다 하나같이 저렇게 말했고 저도 이견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가주지 않더라고요. 언닌 뭐 걱정할 게 있어? 노년에 돈도 있겠다.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고 다들 그 좋은 서울집에 살고 있겠다. 아이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병원에서 요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부러워. 우리 애들은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렇게 돌려버리더라고. 아우 자식 농사를 언니처럼 지어야 했어. 그래야 늙어서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심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들들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흐뭇한 마음도 있었어요. 며느리들이야 살림하고 애 챙기느라 못 오긴 했었지만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올라가면 저를 신경 써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으로 면회를 놓은 며느리 둘은 평소 제가 그들에게 각각 따로 갖고 있었던 서운함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황당한 장면을 제게 보이더군요. 서운함이 다 가시게 해줄 정도로 정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모습을 제가 살던 동네 친한 미용실 아줌마들이 못 본 게 다행일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들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저의 거초나 간병을 두고 나온 화제를 듣자마자 둘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면서는 말 많은 둘째가 먼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형님이 간명하세요. 아직 애기 없으시잖아요. 저 용진이 아직 여기저기 아픈 데 많고 신경 써줄 데 많아서 안 돼요. 형님이 어머니 봐주세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도끼 눈을 뜨면서 바로 둘째를 노려보는 거예요. 동서, 지금 말장난해? 언제는 엄마 거리면서 서울집 받아낼 땐 언제고 무슨 이제 내외하듯이 어머니 소리 하는 거야? 나보고 못 쉬라고? 자기 진짜 웃기다. 내가 애 낳기 싫어서 안 낳았어? 어쩜 그렇게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해? 노인네 모시려고 하니까 아주 눈 뒤집어져서 되는 게 없어? 애 있는 게 벼슬이야? 저는 이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마치 사진을 찍어둔 양 제가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식들 얘기를 했던 장면들이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대놓고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며 그런 마음을 적당히 숨겨가며 아들 며느리 자랑을 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은 쿵쿵 뛰고 수치스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형님이야말로 말장난하시냐고요. 저 용진이 돌보고 챙기고 얼마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쁘게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애 따라다니면서 종일 아주 죽겠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머니 간병하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장남 며느리시면 형님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쏟아내는 둘째 며느리 반응에 큰 며느리는 팔을 걷어붙이며 아주 뛰어들 기세로 반박하더군요. 나는 놀아? 난 노냐고. 나도 우리 신랑 뒤치다거리하고 바쁜 사람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큰 며느리만 다 하라는 법이 어딨어? 그러는 동서는 장남 며느리 아니고 둘째 주제에 집은 왜 받았는데? 받을 땐 좋고 책임 다하라니까 하기 싫어. 보자 하니까 진짜 보통 주접이 아니네 동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싸움 사이에 저는 멍청하게 껴있었어요. 당연히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서로 교대로라도 저를 간병해주거나 지들 집으로 모시고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얘네들 집 각각 사준 뒤에 저는 저희 집으로 내려오게 했지 따로 집들이들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나서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애미가 집도 절도 다 해준 시애비가 아파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집을 손에 꽉 쥐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없고 머리와 몸이 다 피곤해지더군요. 일단은 혼란스러워서 둘 다 가라고 했고 서울에 있는 영순 언니에게 사정을 말해서 언니가 바쁜 중에 와줬어요. 동생이 나이 먹어 허리 수술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걸 알고 안쓰러워하더군요. 사실 저도 언니의 보살핌을 받고 나니 생전 목욕탕 한번 같이 가본 적 없는 며느리들 수발보다는 우리 언니가 낫단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저들 행동이 너무 절 힘들게 하고 우라통 터지게 만들더군요. 그간 쌓아오며 참아왔던 것들이 얼만데 대체 제가 얼마나 우스웠길래 저를 한가운데에 두고 그 난장판들을 피웠던 걸까요? 참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한맺혀 잠이 안 오던 새벽에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늙음하게 손녀 손주들 돌보고 있던 언니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왜 그런 꼴이 되었냐며 화를 마구 내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 것들. 너 그것들 싹 다 쫓아내. 안 그래도 시이모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내비치고 있는 내내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싶었다. 아이 그것들은 너한테 집 받아서 살 자격들이 없어. 올 때 갖고 온 것도 없는 것들이 주제에 서울집은 달라 해서 사주고 넣어줬더니 이거 간병하느라 얼마나 모신다고 그 앞에서 싸워들? 아우 참나. 야,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있다지만 그것들은 정말 독하다. 그것들 더 놔뒀다간 네 재산 홀랑 까먹고 너 갖다 버릴 것들이야. 다 쫓아내버려. 양아치 같은 것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고 더 배로 화가 나서 아들들에게 전화해서 슬슬 사정들을 떠봤는데요. 이거 참 가관이더라고요. 역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웬만한 얼간이들이 우리 며느리들 같은 짓을 하진 않죠. 알고 보니 큰아들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지 엄마가 안쓰러워서 며칠 집에 모셔오려고 했다는데 큰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면목이 없어.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이 사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처가댁 처자나 처남을 얼마나 챙겨줬는데 나도 배신감 장난 아니야. 아들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 부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냉전 중이라 하더군요. 큰며느리는 그러던지 말던지 절대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며 신신당부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이전과는 절대 같은 모습으로 이것들을 둘 순 없겠더군요. 언니네 집에 며칠 있으면서 전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며느리들에 대한 생각을 또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일을 갈게 됐습니다. 와중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 녀석은 아예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 마누라 때문에 말이에요. 둘째 며느리는 아주 큰 며느리는 양반일 정도로 사고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뭐야? 애를 제대로 안 본다고? 엄마, 아니, 나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난 아니야. 용진이 아파서 그렇게 차로 왔다 갔다 하던 혈기는 어디 가고 애 괜찮고 이쪽에 집었고 나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맨날 애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놔. 어디 멀리 가서 비싼 밥 먹으러 다니고 옷 사대고 얼마 전엔 애를 안 데리러 가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니까. 나 그때 일하고 있었어. 애 엄마가 안 왔다면서 7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신다고 용진이가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거야. 나보고 무슨 자기 쇼핑몰에 와 있다고 대신 데리러 가달래. 아, 미친 거 아니야 얘? 전 완전히 인내심의 줄이 또 끊어져 버려서 더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허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서 그대로 둘째네 집으로 이동했어요. 역시 가보니까 며느리는 집을 비우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집이 아주 개판인 거예요. 빨래통은 쓰러질 듯 꽉 차서 악취가 풍기고 있고 냉장고는 썩은 음식 천지에 집도 구석구석 모래사장처럼 먼지가 쌓여서는 그 집에서 산 지 무슨 10년은 된 양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대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큰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싹 다 호출했어요. 퉁퉁거리면서 왜 부르시냐고 설마 자기 모시라고 할까봐 인상을 잔뜩 쓰고 나타난 그것들에게 저는 다짜고짜 통보부터 했고요. 이것들 얼굴이 냉동된 오징어처럼 시퍼렇게 변하는 꼴도 마주했습니다. 니네들 이혼해라. 다들 집에서 나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바꾸고 뭐 할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가진 거 없이 왔으니까 빈몸들로 나가. 제 말에 인상만 잔뜩 쓰고 서로들도 안 쳐다보던 며느리들은 눈이 크게 뜨여서는 아주 어안이 벙벙해 보이더라고요. 차마 뭐라고 말을 못 대고 있길래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니들한테 뭐 그리 많은 걸 말했냐. 아파 죽겠어서 서울에 다니러 왔고 그거 좀 봐주고 니들 집에 한 며칠 있다 간다는 걸 그렇게 귀신 보듯 즐거버려 돼? 니들 필요할 땐 헤헤 어머니 거리면서 니들이 수고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싫어서 죽일 듯이 싸워대? 나도 니들 싫어. 니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집도 못 내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 꼴이면 차라리 이참에 찢어지는 게 나아. 잔말 말고 짐 싸서들 나가 얼른. 제 말에 둘째는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아니라고 제 발을 붙잡지 뭐예요. 아주 가증스럽게 말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혼이라뇨. 화나신 건 알겠는데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이혼이란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용진이 어떡하고요. 전 이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곧장 말을 이었어요. 이 부분까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서 옆에 있던 큰 며느리도 기겁하더군요. 용진이? 네가 용진이 이름 올릴 자격이냐 있냐?
애 내팽겨쳐놓고 물통이며 도시락도 안 시켜서 곰팡이 쓸었다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 걱정을 할 정도라며. 그리고 헬스인지 뭔지 다니면서 거기 젊은 놈이랑도 어울려 다닌다면서. 넌 지금 나한테 한 대 안 얻어맞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아들이 전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혼 생각을 몇 번 했다가 참았다고 했었거든요. 저를 생각해서 참았다는데 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좋은 말 할 때 썩 꺼져. 너랑 엮인 짐만 고스란히 들고 나가. 다른 거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둘째 며느리는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 아주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엄마. 내가 왜 네 엄마야? 시끄러. 그리고 전 곧장 눈을 돌려 큰 며느리에게도 호통을 쳤어요. 넌 뭐 아닌 줄 알아? 너도 당장 집 가서 짐 싸서 나가. 긴 말 더 듣기 싫어. 일찍 며느리로 들여서 눈치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내 욕이나 하고 다니고. 너도 다를 거 없어. 네 친정이건 어디로건 다 썩 꺼져.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동안 같이 자리 잡고 앉아있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한 듯 하더군요. 큰아들은 여러모로 실망했었는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입으로 저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었어요. 전 그걸 정리한 것뿐이고요. 솔직히 아들 둘 다 이혼시켜서 제게 좋을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이런 며느리들은 없는 것만 못해요. 평생 살면서 우리 아들들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밖에 주지 못한다고요. 이후로 둘째 며느리는 도저히 도망갈 구석이 없고 내뺄 게 없으니 그냥 순순히 백기 들고 나갔고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썼다더군요. 자기 친정 동생들까지 가끔 데리고 와서 재우고 애는 가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지집인 양 지키며 살았나 봐요. 심지어 저한테 울면서 아주 구질구질하게 빌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정도 있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모실 상황이 안 돼서 동서한테 부탁하려고 했던 건데, 동서가 자꾸 싫다고 하고 제 속을 긁으니까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라고 막 그러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서운하면 서운한 거 풀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넌 네 갈 길 가. 난 나대로 내 아들이랑 집 그대로 찾아와야겠으니까. 시간 더 끌지 말고 나가. 연락도 하지 말고. 이리하여 시간차를 좀 두고 두 며느리들을 다 싹 다 쫓아내버렸어요. 돈 갖고 어설프게 사람 갖고 놀고 간 보는 것들은 돈으로 회초리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워낙 돈 때문에 서름이 많았어서 애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했더니 정작 우리 애들은 둘째치고 그 배우자랍시고 들어온 것들이 누리고 앉았네요. 경제력 없이 온 것이 안쓰러워서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 위에 앉아서 더 저를 골리고 있으니 다 끊어버려야죠. 다시는 어떤 구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은 망할 것들이에요. 나중에 아들들한테 며느리라는 것들 근황을 들었는데 큰 며느리는 아주 지네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대며 우리 아들한테 빌고 있다나 봐요. 좁아 터진 닭장 같은 집에서 다시 모여 살게 생겼다며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좀 봐달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 들으니 더 어이가 없을 뿐이고 지난달에 듣게 된 둘째 며느리 근황은 더 기가 막힌답니다. 아픈 애며 지 남편이며 놔두고 젊은 남자랑 돌아다니더니 그 남자가 글쎄 이혼 얘기 도는 거 알자마자 대차게 버렸다더군요. 이것들이 감히 저한테 전화질을 못하고 만만해 보이는 우리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울고 짜고 비굴하게 빌어대고 있나 봐요. 저는 손주 문제 때문에 둘째 아들과 살림을 합치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고 큰아들은 기존에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터로 이사를 갔어요. 해결할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며느리 둘 다 쳐낸 거 생각하면 큰일도 아니고 아무쪼록 시간이 모든 걸 잘 해결해주기만을 바래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